오늘 국가조찬 기도회 박종철 목사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오니까 새삼스럽게 제 개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해방촌이군요. 제가 지금부터 62년 전에 이 해방촌에서 몇 주를 살았습니다. 그때 대학 입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로부터 1년 전에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원로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감람나무 박태선 전도사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주 그 설교가 대단했습니다. 사람을 막 끌어오르게 만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그 박태선 장로 부흥회를 갔다가 감목 받은 바가 있어서 거기에 제가 홀딱 빠졌어요. 전라남도 순천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또 그 박 장로님이 저를 아주 이뻐하셨어요. 특별 안수 안찰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여수로 가는데 저를 데려가서 찬양 지도를 앞에서 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은총 속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를 다 때려치워버리고 이제 천당 가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또 제 3학년이 돼서 제 2학년 담임 선생을 했던 최세연 선생이라는 분이 전도관을 쫓아와서, 제가 당시에 주일학교 교장을 하던 저를 불러다가 주먹으로 저를 그냥 여기를 뒤로 후려갈겨 가지고 지금도 제가 가끔 어를 합니다. 그 양반이 대구 출신인데 굉장히 덩치가 좋은 분이에요. 이 양반이 대구의 최부잣집 아들인데 일본 와세다 대학을 다니시다가 해방 전에 자기 아버지가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하면 아버지가 곧 임종을 하시게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좀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이 양반이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연락선 타고 이제 대구를 오셨는데, 그 아버지라는 분이 하는 말씀이, 니는 순천의 최부잣집 큰딸하고 정혼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결혼식을 올려라. 그러니까 아니 아버님 지금 아프신데 제가 지금 결혼이고 이제 하시고 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마라. 내가 세상을 떠나면 네가 장가를 빨리 못 가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얼른 가서 해라. 그리고 당시에는 아마 처갓집에 가서 이렇게 처가살이를 덜어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양반이 순천 김부잣집에 와서 딱 큰딸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1년을 사시게 됐어요. 사시게 됐는데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다니던 순천고등학교 임시 영어 선생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와세대 대학 다니신 분이니까 영어를 아주 잘하시죠. 일반 그 고등학교 영어 선생 못지않죠. 그래서 이제 일반 고등학교 선생은 유니온이라는 그 정규 교과서를 가르치고, 이 양반은 리빙 잉글리시라는 것을 생활 영어를 가르쳤는데, 제 2학년 2반 때 제가 급장했을 때 그 양반이 우리 담임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무조건 영어는 무조건 외라는 거예요. 무조건 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좀 잘 외지를 않으면 요만한 참나무 작들다가 딱딱 손을 때려요. 근데 가끔 저도 좀 장난기가 많았고, 제가 그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당일치기 해서 공부를 해도 그래도 뭐 시골에서 전 학년에 1, 2등은 항상 했어요. 뭐 아주 떨어져서 3등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했는데, 그때 제가 서울로 올라왔으면 좀 학문으로 훨씬 더 대성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딱 손을 내면서, 야, 너가 뭐 급장이라고 안 때릴 줄 알았나? 그런 거 없다. 딱 막 때려요. 그러니까 이게 창피하니까 맞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걸 외워야 됐어요. 그래서 그 양반 공부 때문에 제가 영어를 시골 놈이지만 제법 잘했어요. 그렇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선생인데 이 양반이 그 후에 뭐가 됐느냐? 그 양반이 미국에 가서 포담 유니버시티, 뉴욕의 포담 유니버시티에 심리학 박사를 하시고 돌아와서 고려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일본 KCI의 공사로 나가셨어요. 그 중앙정보부 심리국장인가 그러라. 지금도 아마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지금 뉴욕 어디 계시라고 믿습니다만 그 양반이 누구냐면 김정규 중앙정보부장하고 동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1년 순천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하면서 우연히 어느 다방에를 청목인가 하는 다방을 갔더니 육군대위 하나가 끄덕끄덕 돌아다니거든. 그래서 인사하니까 나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둘이가 인사를 해서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자기 집에 데려가니까 부잣집 두 번째 따님이 이쁘거든. 그러니까 김재규 대위가 형님 나 전마한테 장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인한테 그 얘기를 하게 에이 나 군대 싫다 군인 싫다고 빠꾸를 하는데 아무튼 남녀의 사랑이라는 건 또 몰래 슬그머니 담넘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가 결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동서로 윗동서로 중앙정보 심리국장 하다가 일본 공사 하시다가 12.6 벌어지니까 미국으로 도망오셨어요. 그런 분인데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저를 딱 전도관 와서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막 이놈아 자식아 네 혼자 천당 가려고 여기 와 있나? 그래서 그 양반에게 제가 배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마 네 혼자만 천당을 가면 네게 많은 기대를 걸어도 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불행해져. 네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당도 모르고 너는 혼자 천당에 가서 노래만 불러도 배도 안 고프고 가는 그런 영원한 천당에 사는데 네 아버지 어머니 저 밑에서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그게 천당이냐? 그래서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네 혼자 종교적 이기심에 빠지지 말라. 그러면서 그 양반 하는 얘기가 그 후에 제가 버지니아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최세현 선생이 하시던 말씀이 종교의 개인적 구원과 사회적 구원이었어요. 인디비듀얼 셀베이션과 소셜 셀베이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디 돌아다니면 제가 이제 교적은 지금 경동교회에 있습니다. 강원영 목사 경동교회에 있는데 제가 시골에서는 예수교 장로교회 다녔어요. 그러다가 뭐 오다 보니까 그냥 예장 기장 어디 따지지 못하고 그냥 김재준 목사 그리고 강원영 목사 쪽에 쏠림 받은 바가 되어서 거기서 한 50, 60년 가까이 교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박태선 장로가 저에게 던졌던 메시지는 저는 지금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좀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왕년에 시골에서 공부 못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조금 공부를 좀 한다 하면 여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하여간 저하고 뭘 하겠다는 여학생이 수십 명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형님이 있고 누나 넷이고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얼마 전에 88세로 이제 세상 뜨셨는데 그 양반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요. 그리고 우리 집에 한때 큰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거 꽤 살았죠. 우리. 그리고 일본식 외식집에 피아노가 있으면 주말이면 저 피아노 치려고 여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서 뭐 김순자 언니 동생 해서 저를 아주 귀찮게 해요. 만약에 박태선 장로의 그 인도가 없었더라면 제가 실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유혹에 도처에 있었어요. 그러나 참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감람나무 전도관에 가서 2달 동안 철야 기도를 했는데 제가 철야 기도를 한다면 옆에 있는 여성 쪽에서 또 2-3명의 여학생들이 또 같이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개인적인 가정사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선교가 좀 이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갈등을 느끼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시험을 보러 와야 한다.
그래서 올라온 것이 바로 이 해방촌입니다. 해방촌에 중학교 친구 하나가 서울에 올라와서 중동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서울에 가서 며칠 머물 때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전화는 없고 편지를 해가 간신히 찾아온 게 이 해방촌인데, 같이 저하고 시험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탄가스 중독이 걸려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 연탄가스 중독이 걸려가고 본 밤 거리가 저 밑입니다. 요새는 무지하게 좋아졌는데 바로 이쪽 해방촌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걔들은 좀 괜찮아요. 옆방에서 잤는데 걔들은 아마 잠재적으로 아마 면역이 돼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김치국 국물을 내가 3그릇인가 맞아가지고 그냥 입이 다 부르트고 난리 법석을 해갖고 입안이 다 헐어갖고 와서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이 참 장난스러운지 잔인한지 모르지만 그 난리친 저는 되고 그러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망치듯이 이제 해방촌을 떠났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 후에 다른 대학을 가서 쌍방울 회사 사장도 하고 쌍방울 야구단 단장도 하고 일가를 크게 이루었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촌은 저에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끼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이야 연탄가스 먹어갖고 죽으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막 눈물 막 흘리면서 어거지로 그 김치국물 3그릇인가 마신 그런 데인데, 오늘 보니까 1960년이나 62년 만에 얘기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촌이 몰랐어요. 감격스럽고 이 밝은 아침 햇살에 이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하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뻐합니다. 이제 제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제가 원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차근차근하게 원고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개인적인 해설은 붙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역사가 하나의 변곡점으로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사파에 의한 사회주의 세력이 일단 권좌에서 물러났는데, 지금 사회 곳곳에 사회주의 세력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고 정리하는 데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굉장히 험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이데올로기의 체제 전쟁의 마지막 전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푸틴이 침략 전쟁을 벌여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의 주사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이상이 오늘의 북한 아니면 푸틴이에요. 푸틴은 그나마 좀 바꿔져가지고 뭐 민주주의 체제도 갖추고 뭐 의회도 규만하고 의회도 있고 하면서도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저런 팽창주의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 민족을 저렇게 잔인하게 학살해요. 이게 니들이 원하는 사회주의냐? 내가 이걸 묻고 싶어요. 그러나 그 잔인한 정도에 따지자면 푸틴에 못지않게 잔인한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아니 어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단 말이냐. 저는 서울 물리대를 다니면서 수많은 학생 서클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좌파 서클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서클이 한 30여 개 됐는데 우파 자유주의 서클은 한 2-3개 되고 나머지 전부 좌파예요. 여러분 그 아시죠? 유명한 통일혁명당 이문규. 그게 다 우리 선배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 김진락, 이문규. 뭐 그리고 또 옆 동네는 누굽니까? 신영복이 제가 같은 또예요. 경기 상대 경제학과 다니는데 물리대에 자주 와요. 자주 와. 제가 신영복이 잘 알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러시아의 그 혁명이 볼셰비키 혁명이 딱 지금부터 11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1912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그 후에 보통 세계의 역사적인 주파수가 한 70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1980년에 들어서서 고르바초프라는 희대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공산주의 세력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드노스트 그겁니다. 개방,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세계 역사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패배했다는 걸 자인했어요. 그래서 CCCP라는 구소련을 막고 지금 러시안 유니온이 됐는데, 유니온이 됐는데도 당시에 CCCP 구소련 체제에서 KGB 왕초를 했던, 우리나라 말해서는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푸틴이 나와가지고 저 모양으로 사람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22년 이후에 몇 년 동안은 인류 역사에서 한때 인류 역사를 흔들었던 공산주의 세력이 그 마지막 종장을 기하는 역사적 대목이다.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이 지금 앞장서서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 소련을 경제적 제재를 가지고 조정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조 바이든 제가 잘 아는 친구입니다. 미국.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저하고 나이도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흐리멍텅해. 그래서 그냥 좀 꽝꽝 했으면 좋겠는데 좀 마땅치 않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도로는 대응을 하고, 저는 푸틴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혜 권좌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안에서도 반전 무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환상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선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해병대 사령부 초대교회에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51년 3월 12일 해병대 사령부 초대교회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초대교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6.25 발발 1년 2개월 전인 1949년 4월 15일에 경남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해병대가 창설이 됐는데, 해병대 창설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1950년 8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되었던 통영상륙작전도 없었을 것이고 불가능했을 것이고, 낙동강 방어선은 그대로 붕괴되어서 대한민국은 그대로 북한에 점령되었을 것입니다. 통영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 뒤에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이었죠. 인천 상륙작전 등 다른 작전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됐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탄생된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 해병대를 만들어서 해병대 사단의 세력이 소련, 중공, 북한을 막아내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통일이냐, 종북 주사파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인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해병대 사령부 초대교회에 저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를 초대해 주신 박정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애국가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애국가 가사는 우리 독립군들이 불렀던 애국가 원문입니다. 그러나 후세로 오면서 하나님이 하느님으로 바뀌었어요. 고차장님도 애국가 원문이 훼손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애국가 원문을 복원해서
후손들에게 부르게 하는 것부터 해야 나라가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과 복원운동의 해병대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주신 구원의 약속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애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및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종북 주사파들에게 나라가 99%가 넘어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번 선거 얘기는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과 해병대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해병 초대교회 여러분들의 간곡한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이 민주주의를 지탱시키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 70년 동안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어간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모른 척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세기 그랬죠? 우리가 북한에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을 모른 척 했기 때문에 문 앞에 엎드려 있던 공산주의 망령이 문틈으로 스물스물 기어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찾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잡는 길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와 그 보석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란 집단입니다. 해병대원 여러분 그리고 교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피로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하러 갑시다. 제가 자유총연맹 총재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앞장에 서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0.74% 차이로 이겼는데 심상정 후보가 2.4%를 득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을 했거나 사퇴를 했다면 이재명이가 이겼을 겁니다. 두 후보가 단일화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감시하게 하였고 전국에서 부정선거 정황들이 발각되었습니다. 부정선거 감시단의 감시가 삼엄해지자 사전에 기획했었던 부정선거를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옥은호라는 후보 아시죠? 그 사람은 부정선거 감시 운동을 하다가 한 9천여 명의 멤버를 모아가지고 돈도 많이 걷고 그래서 돈이 한 4, 5억 거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에 나갈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순전히 참관인을 집어넣기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입니다. 3억을 내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요만한 그 공지사항 팜플렛을 보내야 하는데 그걸 안 보내면 후보가 무효가 돼요. 그래서 요만한 명함판 요만판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 오그로가 만든 거예요. 그것만 해도 2,600만 장인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1억 이상 돈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후보 당선에 전혀 관심이 없고 부정선거를 잡기 위해서 참관을 집어넣는데 주요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거가 강팍해지기 때문에 1번, 2번으로 확 쫄아든다는 것을 제가 선거를 많이 치러볼 게 압니다. 근데 제 중에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제가 망신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8천여 명의 참관인을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물러나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대신 하루에 그 사람들 봉사료가 10만 원이 됩니다. 참관인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시골에 그 맘씨 좋은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참관인을 했다가는 이건 잘 안 돼. 뭐 해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젊고 힘찬 사람들을 갖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때 선거 투표 직전에 우리 사무실에 3개 단체의 그 요원들이 와서 이거 집어넣느라고 난리 법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그노의 바른 선거, 크린 선거 하는 사람들 중에 넣지 못한 사람. 그 백모 박성현이라고 있습니다. 박성현이가 집어넣은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황교안 전 총리가 했어. 이 세 단체 사람들이 와서 이름을 넣느라고 난리 법석을 쳤고, 사전선거도 그랬습니다만은 특히 개표, 251개 개표에 힘있고 당당하고 따질 수 있는 개표 참관인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이 좀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선거에 다소의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자 대법관이 부정선거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노정희라는 사람은 제가 어디서 가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5년간 제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제가 맨 처음 불법 탄핵 반대 연설을 2016년 10월 21일인가 서울역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제가 거기서 연설을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예를 들어서 노무현도 이건희한테 8천억 받지 않았느냐. 내가 그 예를 들었어요. 아니 그때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뭘 돈을 받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이 발언을 했는데 문재인이가 그날 저녁에 SNS에 김경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무슨 그 테이프를 확보하라. 그래서 저를 사자 명예훼손, 노무현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하고 2년 정도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대법원에 이 노정희 대법관한테 왔어요. 노정희가 저를 집행유예 2년을 때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를 2년 동안 그냥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엊그제 2020년에는 광화문 대회에 그날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5, 60만 원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그 광화문 대회 대회장입니다. 그래서 불법 선거 주최했다고 해서 감옥에서 석 달 한 8일, 9일? 석 달 열흘까지 산다고 한 2, 3일 부족한 100일 채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아슬아슬하게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조금만 더 세게 하면 지난 4.15 총선 있죠. 이것도 그 부정선거 정황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126개의 선거 부정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김명수라는 대법원장이 안 해버려요. 이건 업무 방임이고 이건 적폐고 이건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당선되자마자 김명수를 어떻게 하는지 좀 두고 보렵니다. 우리는 저거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선 126개의 선거 소송을 끝까지 가서 다 개표해버리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그 중에 반 정도는 바꿔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국회의 그 우세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우리가 새롭게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전에 우선 부정선거 하는 걸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정희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게 형편없는 앞잡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의 좌파가 98%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압도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걸 바꿔주셨어요. 저는 바꿔준 것을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이재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이재명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 무조건 됩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워낙 흠이 많아.
워낙 크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재명을 뽑은 것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재명은 무조건 어떤 경우도 안 된다. 문제는 이제 보수 우파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윤석열과 제가, 여러분도 보시면 국민의 선택이라는 웹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압니다. 쭉 둘이를 하다가 제가 늦게 들어가지고 한때는 69%를 제가 따고 윤석열이가 25% 땄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걸. 그리고 저는 정당 배경이 없는 데다가 정당 배경을 해준다는 그 전 아무개 목사가 저에게 그렇게 옆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저를 밀어내는 일을 벌여줘서 이것도 어떤 공적이 하나가 아닌가. 정몽훈 목사는 윤석열이하고 딜을 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악조건 속에서도 이 대통령 선거를 적어도 이재명에게 가지 않도록 하는데 제가 역사적인 책무를 조금이라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퇴할 수 없었던 이유가 제가 사퇴를 하면 수천 명의 부정선거 감시단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 애국 시민들의 고생을 헛되이 할 수 없어서 손해와 모욕을 감수하고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도 내놓았는데 요새는 하나님께서 아파트 주신 거니까 하나님 나라 지키는데 쓸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요새는 세금이 좀 내린다 하는 소문이 들어서 아파트 전세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빌렸던 펀드가 8월 31일까지 갚으면 되는 거니까 이달이나 다음 달에 적당히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가진 돈 그리고 후원에 들어온 돈을 커버하고 지금 한 7억 정도만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 돈과 후원회비도 꽤 많이 들어와서 제가 제 재산에서 7억만 갚으면 이 역사적인 계산을 맞출 수가 있어서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만하면. 이번 대선 이후에 대한민국에 나타날 가장 큰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될 거다. 안미는 뭐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 말이 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해서 이 말이 사용됐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지만 제가 잘 아는 후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자고 다행스럽게 또 주미대사를 해서 미국도 잘 알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디서 커멘트를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 당선됐더라도 한덕수를 총리로 지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인 세교가 있습니다. 경제안보라는 말은 곧 경제가 안보이며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즉 안미경중에서 안미경미로 바꾼다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지난 30여년간 이어져 왔던 안미경중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한국에선 친중 세력이 힘을 못 쓸 겁니다. 많이 축소될 겁니다. 그러나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그 검찰하고 상당히 경쟁을 하고 좀 싫어하는 경찰청을 장관급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겁니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 또한 미국의 요구사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면 경찰의 위상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예를 들면 미국의 FBI처럼 되는 거죠. FBI가 CIA보다 훨씬 막강하잖아요. 국내에서는 조직도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인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북한을 접수했을 때 남북한에서 시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 변곡점에서 지금으로 보면 그럴까 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기가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그 경찰이 좀 잘하잖아요. 미진한 사건들 막 압수수색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경찰도 좀 신이 났습니다. 근데 경찰을 좀 살리는 것은 제가 선거 캠페인 중에 주장했던 것처럼
윤석열이가 나오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검찰이 판을 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상대적으로 좀 올리면 견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검찰이라는 자들은요, 나는 검찰을 좀 싫어합니다만, 검찰 통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딱 자기들끼리는 죽어도 어떤 짓거리를 벌리지 않고,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벌어지면, 그러면 완전히 거기서 이제 파문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행세를 못해요. 그러니까 딱 거기에 뭉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윤석열의 선거 캠페인 사람들이 거의 검찰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튼 이재명이는 이기기는 이겨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검찰이 득세를 하면 곤란하다 하는 입장에서 경찰의 득세도 우리가 좀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 아시죠? 예언자. 요새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그 하버드대학 교수가 있어. 그 사람은 자기 저서의 각종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30년 이전에 대한민국이 통일될 것이고 2040년이면 경이면 만주는 통일 한국의 영역이 될 것이다. 이거 우리 얘기가 아니라 조지 프리드만 박사의 얘기입니다. 또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있죠? 2050년 이 사람들 얘기하기를 2050년이 되면 한국의 GDP가 8만 1,000달러가 될 것이며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 전략하에서 중국을 분할하라면 한반도를 통일을 시켜가지고 만주까지 통일 한국에 흡수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인 장난삼아 자랑을 하자면 제가 최초라는 레코드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요새 이번 가까운 20대 대선부터 얘기하자면 이번 때 20대 대선에서 대한민국에서 당 후보를 2번이나 한 사람은 김민희 하나뿐입니다. 통일혁명당 후보도 했고 신자민진 후보도 했고 이런 거죠. 농담 삼아서 하자면 제가 1999년에 북한을 방문했어요. 국회의원으로 방문했는데 그것이 분단 후에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그들 말로서는 남조선 국회의원이에요. 그동안 두 사람인가가 지나갔는데 서경원이라고 있죠. 서경원 의원이 몰래 갔다가 돌아와서 까먹어 갔죠.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조세영, 대도 조세영 얘기했죠. 국회의원 조세영도 있어요. 저기 성동 갑구에 대학 선배신데 이 양반이 그 국제 의원연맹 회의가 원산에서 벌어져 가지고 통과 계획으로 2박 3일 가서 원산에서 하루 저녁 자고 돌아오면서 고려 호텔에서 하루 저녁 자고 지나가는 통과 계획을 하고 정식으로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은 제가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여러분 장성택이 잘 아시죠? 장성택이가 무지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때 형님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자유주의자라는 걸 잘 압니다. 북한에는 자유주의적 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한과 충분히 교류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노무현 때 제가 어디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모르시라고 해서 말씀드리지만 북한 놈들이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내가 당신들을 밀겠다. 그리고 우리가 1,000만 표는 확보한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겁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경선에 가서 그때 재선에 불과했는데 경선에 나가서 그냥 연습 게임으로 한번 붙으려고 그랬어요. 왜냐 돈이 안 드니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겁이 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 대신에 그때 들어선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사람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혹시 저에 대한 관심이 노무현 쪽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대한민국 선거, 각종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에는 아주 굉장한 절대적인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사파와 특히 한총련이 가장 강한 단체 아닙니까? 한총련의 지지를 받은 경기 지역의 자기들이 거점이 있는 이재명이를 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어려운 싸움이어서 이쪽에서는 최선보다는 차선이라도 시켜서 이재명을 넘겨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아까 제가 심상정 얘기도 들었지만 행여나 혹시 아니 제가 표를 몇십만 표를 받아가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안 돼버린다면 제가 역적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역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하는 마음속에서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그 직후에 댓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총재님, 후보님 밀었는데 눈물 감고 2번 찍었습니다 하는 댓글이 수백 개 떴어요. 그래서 저는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제가 이 역사적 전환기에서 제 나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구나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영토가 넓어질수록 다시 돌아갑니다. 한국으로. 중국의 영토는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 만주가 옛날 우리 고구려 땅입니다. 저것들이 말이죠. 대한민국이 시시껄렁하게 구니까 아니 웅진 고무주까지 지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하냐. 이게 소위 중국의 역사 공정입니다. 만주까지 우리가 수복을 하게 되면 고조선에서 떨어져 나간 형제 민족들이 모두 한국 편에 서게 될 것이므로 중국은 자연스럽게 축소됩니다. 한국의 영토가 넓어질수록 중국의 영토는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미군은 한국 영토 안에 그 사람들은 영토에 야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국의 영토 또한 자연스럽게 정치적 군사적 영토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산 원유 및 가스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부분이 이거 알래스카에서 가져옵니다. 알래스카가 러시아가 팔아본 거 아시죠? 100만 불에 팔아먹었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미국산 원유 및 가스의 한국 수출도 늘어나게 되므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과 패권 전략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한국의 영토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넓어질 영토들은 어차피 우리 선조들의 고향이고 거기에는 우리 형제들이 그리고 우리의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 반겨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만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바이칼 호수 있죠? 바이칼 호수에 동쪽으로 이렇게 붙은 나라가 브리아치아라는 나라입니다. 브리아치아. 제가 그 브리아치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브리아치아 국립대학의 명예교수입니다. 그 브리아치아에 사는 사람들이 몽고족인데 브리아치아족이에요. 근데 아마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옛날 원적지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가면요 한국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 지게, 뭐 꽃가, 색동옷 다 입고 똑같아요. 한국 사람하고 생기게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역사책에 한 4,000년 전에 남쪽으로 따뜻한 경작지를 찾아 보내는 척후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 이름이 환이에요. 환도 되고 칸도 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혹시 환웅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브리아치아 사람들은 코리아가 완전히 자기들 작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자기라고 생각하고 브리아치아 학생들 중에서 소위 아메리칸 드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코리아 드림이 있어요. 이게 솔롱고라 그러는데 하여간 대학 졸업해가지고 한국으로 유학 오는 게 최고 희망이야. 그래서 거기에 한국 어과가 50대 1 그럽니다. 브리아치아 국립대학 가장 높아요. 최고 높아요. 제가 거기 가서 며칠 지내면서 그 사람들한테 연설도 하고 또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알파벳가 참 좋거든요. 요새 엊그제도 나왔죠.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하는 세계 언어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코리아 한글이 가장 우수한 그 언어라는 걸 다 세계 공이 인정한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파벳가 가장 적지 않아요. 24개예요. 그래서 옛날 바벨탑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흔들었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세계 평화는요, 한글로 언어가 통일되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영어예요. 영어인데 우선 이 한글은 뭐 나중에 뭐 그 기회가 있으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한글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는 그건 못합니다. 중국어는 말도 못하고. 두 번째는 요새 그 AI 시대 아닙니까? 4차원 혁명 시대. 한글이 컴퓨터에 가장 적합한 언어예요. 예? 그러니까 한글이 영어보다 한 10배 빠르고 중국어보다는 한 80배 빨라요. 그렇게 기능적인 언어예요, 한국이. 근데 이 가나다라가 원래는 뭐 1446년인가 세종대학이 반포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옛날 만주 쪽에 스키타이 문명이 들어왔던 암굴의 그 벽화에 기억리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 스키타이 문명의 유산이 아닌가 해서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은 아무튼 그 세종시대의 성삼문 정인지 이런 사람들이 집성관이라고 합니다. 질정관, 언어 질정관이라.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그 리서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가서 글씨를 보고. 그래서 이 기억론은 혀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집대성하고 이제 대표로 세종대왕이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탁월한 천재들, 그 개국 초기에는 좋은 천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건데 이게 세계 최고의 언어예요. 그리고 우리 언어만 가지고는 먹고 살고. 그래서 제가 브리아트에다 왜 우리 알파벳을 써라. 걔들은 언어가 없어요. 그리고 뭐 굉장한 몽고족 막 불꽃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복잡해서 없애버리고 러시아어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한글을 써라. 니들이 한글을 쓰면 우리가 얼마나 니들하고 경제적 협력을 잘할 거냐. 그러니까 괜히 솔롱고 만세만 부르지 말고 한글 알파벳을 쓰면 우리가 엄청나게 지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글 전도서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조금 섬 있죠. 거기도 우리 한글 알파벳 쓰잖아요.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 우리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언어가 가장 큰 무기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요. 현재 미국으로 돌아가서 본토에 있는 주 방위군의 전차 및 장갑차, 유류, 오일, 그리고 탄약 등 엄청난 양의 전시 비축물 등을 2월 말에 부산항과 진해항으로 반입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전방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순차적으로 동두천 미군 기지를 다녀갔으며 미 특수전 사령관이 UDT 아시죠? 해군들 기지를 방문하고 간파했습니다. 미 본토에서 병원선이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에 세계 항공모함 전단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3월 말에는 미 그린벨의 특수부 대원들이 포천에서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 3월 18일에는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서해까지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겁나서 잘 못 왔어요. 중국이 뭐 때려버릴까 봐서. 근데 들어간다 딱 선언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공군 급유기 있죠? 비행기 날아가면서 지상에서 하늘에서 기름 넣어주는 급유기 훈련까지 동원해서 장거리 폭격 훈련을 한 사실이 미국 홈페이지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자면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우크라이나처럼 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북한 애들 김여정 양이니 그 꼬마들이 뭐라고 하는 거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그랬어요. 나는 니들이 말이지 어떤 걸 만들어도 그것을 대한민국에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니
만약에 그래가지고 우리 동포들이 몇십만 몇백만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니들 지도자는 김정은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니들은 그때는 김정일이었어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동족에게 원자탄을 던진 놈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 아니냐. 난 니들 그것까지는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웃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이 그 무기를 개발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협박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없어. 뭐라 방사성포는 쌀지 모르지만 핵무기가 서울에 떨어지는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쟤들 때 얼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놓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최근에 주일 미군 사령관이 일본의 사세보항에 있는 탄약창 유류 저장실을 점검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고 국방 소식통은 말합니다. 일본 사세보항이라는 것은 미군의 상륙부대가 배치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요이똥하고 뭐 시작하면 사세포에 있는 미국 군대가 뜹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북한을 접수하기 위한 미군의 군사적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요, 꼭 푸틴처럼 어떤 예정된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해서 역사를 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돈을 다 모아가고, 주민들의 입에다가 집어넣어야 곡수대전을 가고, 원자탄이나 큰 소리나 빵빵 치고 돌아다니는 그게 뭡니까? 아니, 백두혈통이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친구들이 있다가 아까 좀 뻥 쳤는데, 북한에 가서 그랬어요. 아니, 일본 제국주의 때는 일본 뒤에가 미국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독립운동가로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상운동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랬고, 해방 후에 30년이 지난 1973년에 조선에 있어서 치안 상황이라는 일본의 비밀문서가 공개됐어요. 그건 일본 경시청에서 만든 건데, 그래서 제가 펜대학에 있을 때, 펜실바니아 대학에 있을 때 리서치 펠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받아가고, 그래서 이정식 박사가 일본 전문가인데 내가 그걸 전부 가지고 와서 일본말을 분석해갖고 만들어내는 리서치를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르면 예를 들면 이승만이라는 자는 어떤 인물인가 부정성인 이승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우리나라 말해서 KCI 보고서 같은 거죠. 김일성이라는 자는 어떤 건 나와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원래는 이름이 김성조고, 옛날에 전설적인 김일성 장군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땄다는 얘기, 그게 다 나와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이 이건 일본 동북항해군 제6사단장, 조선인 부대의 리더를 한때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게 다 거기 나오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당시에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 중에 76%가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해방 직후에 박한영이라는 자가 이승만과 김구의 이름을 동원해갖고 인공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대통령은, 인공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김구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곧 오신다. 그러면서 만든 거예요. 이승만 이름. 그래가지고 인공이 전 국민의 78%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잘 안 돼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6.25 때 쳐들어 내려오면 그 자기 조직들이 다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6.25가 그나마 그렇게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서울을 점령해서 3일 동안 머물고 있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정부에서 일어나야 할 건데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책을 당해서 박은영이가 총살당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하여간 우리나라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환경에서 하느님의 도움으로 오늘 이만큼 자라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쪽에서 그런 것도 잘 만들고 내각도 잘 만들고 그래서 당분간 윤석열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을 끝까지 속된 말 따리를 붙였던 것은 탄핵을 사죄하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한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결국 박근혜의 명예회복을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요새 무슨 이상한 유아무개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어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좀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실망했죠. 내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만 10년을 박근혜 대통령과 정책 길을 같이 걸었는데 좀 실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은 잘 모릅니다.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가. 제가 특히 미안한 것은 그렇게 광화문에 가서 아우성 치면서 박근혜 PR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정광훈 목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정광훈 목사의 신학은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그 김문수 지사 있죠? 저하고 같은 집안으로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데 김문수가 우연히 그거 좀 나오시라고 그래서 몇 번 해서 이제 정광훈이 저를 좋아하고 그리고 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사람 표현을 빌리자면 광화문 집회의 메인 스피커 주 연사가 되다 보니까 정광훈으로 좀 친해졌죠. 그런데 정광훈의 이제 교회를 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제가 목사님도 아시지만 내가 교회가 저기 감남나무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꾸준하게 예수를 수십 년 믿었고 미국에서 버지니아 시어로지컬 세미나에도 나오고 그런데 목사를 할 자신이 없어서 제가 도망쳤어요. 왜 도망쳤냐면 목사가 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박정철 목사님처럼 제가 그렇게 거룩하지는 못했어요.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몰래 목사하고 가서 몰래 이렇게 하고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운동가는 되겠지만 목사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그냥 유펜대학으로 그냥 옮겨서 다녔어요. 그래서 강원룡 목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네 목사 돼서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강원룡 목사님이 저를 참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위를 삼고 싶어 하나? 할 정도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했는데 교회가 예배 끝나기만 하면 낙서다. 야, 이따 이 좀 할 말 있어. 그 집에 가서 이제 나는 배고픈 놈이니까 집에서 불고기를 잘 얻어먹고 앉아 있는데 이 양반이 목사가 끝나면 다른 얘기는 하고 정치 얘기만 하는 거야. 얘한테. 정치 얘기가 하면서 잘 대답해주고. 그런데 유감스럽게 제가 그 집 따님 두 사람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내 친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김재준 목사도 그러하고 하여간 많은 목사님들의 축복과 지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레이맨, 소위 평신도 지도자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밖에 가서 저 위에 가서 죽고 난 다음에 천당하는 거 아까 우리 최세현 박사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자유스러워졌으니까 저는 원래 글쟁이입니다. 책 사갖고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말쟁이가 되어버렸는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좋은 자유민주주의자라는 평가로 이 역사와 정치에 참여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하게 자유민주주의의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자 노력합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대모를 많이 해서 미국에 쫓겨가서 16년 동안 미국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전반기 10년과 40대 전반기 한 5년 몇 개월을 대한민국에서 커피 한 잔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신적으로는 약간 반은 미국 놈입니다. 이 소위 way of thinking, 사고방식이. 그래서 조금 더 정신적으로 조금 젊어요. 어려요.
속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든은 제가 미국에서 그 워싱턴에서 그 김대중 망명한 사람 그 망명을 제가 2번이나 수발을 했습니다. 수발을 해서 제가 71년에 그 양반 대통령 맨 처음 나오셨을 때 제가 공보 비서였어요. 1971년에. 그래서 인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을 만들고 있는데 바이든이 그때 상원에 젊은 놈을 끄떡끄떡하고 놀러 와서 만나보니까 그 이제 퍼스트 네임은 걔는 조 바이든. 저는 경자 발음이 어려서 제이라고 합니다. 제이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친했어요. 그런데 그놈아가 대통령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뭐 크리스마스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안 해보니까 한 30년이 떨어졌으니까 지가 나를 알지 모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야 미스터 프레지던트 Don't you remember J. Kim in early 1970s? Oh, I do.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가 잘 됐다면 바이든의 당선식에 특사로는 김경재가 최직임자예요. 그런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한미 동맹과 시장 경제, 기독교 입국 우리가 다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사파니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그냥 죽창가를 부르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라는 것은 철저한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해야 돼요. 자,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자면 2차 대전에 세계에서 최악의 원수가 누굽니까? 원자탄을 주고받은 미국과 일본 아닙니까? 최악의 원수죠. 얼마나 잘 지냅니까 요새? 최고의 얼라이언스 동맹으로 살잖아요. 소련 저것들은 말이죠. 2차 대전에 2,400만이 죽었습니다. 굉장합니다. 독일군에게. 독일에 막 전차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너무 미안하니까 늦게 이쪽에 동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러시아에게 좀 양보한 것이 북한을 양보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일부러 왜 그놈들 양보했냐고 속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미국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많이 죽어서. 근데 저 사람들의 소위 제국주의, 사회주의적 제국주의, 푸틴의 임페리얼리즘은 중단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제적 제재에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돌아다니는 미국의 정세 그리고 국제 정세를 잘 타서 대한민국이 통일만 되면 세계에 부러울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땅이 좀 적은데 요새는 땅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요새는 고도를 가지고 살잖아요. 100평의 땅을 가진 사람이 단층집을 가지고 사는데 한 평의 땅을 가지고 사람이 100층의 지역과 마찬가지예요. 고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한반도는 절대 적은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과 미국을 컨트롤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북한도 제가 북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니들이 공산주의 시험해봤자 안 되니까 완만한 사회주의로 바꿔라. 완만한. 그러면 우리 자유총연맹의 98만 통일 선봉대들이 가서 니들한테 박정희식의 새마을 운동을 벌려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어울리자. 그리고 지금 북한에 땅도 많고 좋은 노동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노동력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임금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은 노동력입니다.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기업들이요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지는 못해. 세금 비싸고 법인세 비싸고 땅 비싸고 그리고 끄떡하면 노조들이 돈 받아서 이사까지 하겠다고 난리치고 이런 사람들 북한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북한 땅에. 그래서 이것이 산업의 재배치에 윤석열 정부도 그런 거 하겠지만 하리라고 기대합니다만
그런 걸 잘 리디플로이먼트를 해야 돼요. 한반도를 새롭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의 것을 완전히 백기 들고 오라고 하면 저것들 하겠습니까? 이게 완만한 소셜리즘을 해라. 그리고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울에 북한 대표부 있고 평양에 대한민국 대표부 있고 그렇게 해라. 그 대신 니들 간첩 뭐 하고 사정없이 죽인다. 철저한 법치에 입각해서 우리도 절대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이 5,000년 동안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풍습을 가진 사람이 같이 못 사는 게 뭐 있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목표해야 할 지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아들들, 속되면 우리들의 새끼들은 좋은 나라에 살게 되리라고 바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에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